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공인회계사인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손입 시누이가 한 명 있어요. 정확히는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쪽이 맞겠네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던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딸로 자란 저는 모든 것이 보통인 아이였어요. 성적도 보통, 운동도 보통, 성격까지 보통. 주변에 한둘은 흔하게 있을 법한 자랑거리 하나 없는 그런 무색무취의 존재였죠. 남들이 그러한 것처럼 청년 실업의 무게를 평범하게 체감하고 있을 시에도 그랬고, 남들 다 그러는 것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보통스러운 저와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인물이었어요. 성적도 최고, 운동도 최고, 외모는 뭐. 그때는 이뻤어요. 진짜로요. 지금도 나이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콩깍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무엇보다 남자친구와 저는 집안 배경이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들어보니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땅이 제법 된다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에 꿈이 그래서 공인중개사구나 싶었습니다. 언젠간 자기가 상속받게 될 땅인 만큼 부동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뭐 딱히 부럽다거나 욕심이 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무덤덤했죠. 남자친구가 꼭 남편이 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공부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내기를 걸어오더라고요. 누가 먼저 시험 합격하나? 콜? 무슨 시험? 난 이력서 돌리느라 바빠 죽겠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자고 우리 같이. 부부가 같은 일 하면 좋잖아. 저는 불쑥 심통이 났어요. 아니, 프로포즈도 없이 갑자기 결혼 얘기라뇨. 누가 그렇게 쉽게 결혼을 해준답니까? 아무튼 심통이 난 저는 늘 혼자 특별했던 남자친구를 골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싫은데? 그러지 말고 자기야. 내가 도와줄게. 응? 됐어. 난 공인회계사 시험 볼 거야. 갑자기 무슨? 공인중개사는 자기한테 밀리는 기분이라서 싫고 공인회계사도 어쨌든 공인 비싼 글자 들어가잖아? 이 정도면 같은 시험 본다고 치든가 아님 말든가. 제 말에 남자친구는 픽 웃었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시험 준비생이 되었습니다. 장난스럽게 시작한 시험 준비였지만 공부하는 과정만큼은 장난스럽지 않았어요.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남자친구가 무슨 훈장 서당님처럼 엄격하게 저를 잡아주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씩 공부에 지친 저의 마음을 달달하게 풀어주는데 사람 마음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솜씨가 아주. 있잖아, 자기 혹시 선수 아니야? 무슨 선수가 몇 년째 자기 혼자만 만나고 있냐? 근데 어쩜 그렇게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 자기가 나한테 너무 빠져있는 건 아니고? 이거 보라고 또 이런다 또. 물론 농담이었고 저희는 늘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였기에 길고 긴 시험 준비 기간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거의 5년 정도를 공부에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먼저 공인중개사에 합격했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인회계사가 되었죠. 제가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희 커플은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을 모셔 상견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와 시할머니 두 분이서만 함께 살고 계시는 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는 그동안 해왔던 당신의 역할을 저와 남자친구에게 넘겨주시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들어서 알겠지만 너희 시할머니가 가진 재산이 꽤 된단다. 그걸 맡아서 관리해주지 않으렴?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치만 저희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라며 남편 될 사람은 공인중개사고 나보다 너희가 낫지 않겠니?
아버님께서도 그동안 훌륭하게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서라, 천성이 셈이 밟지를 못한 위인이라 내가 얼마나 버거웠는데. 그래도 저희에게 갑자기 일을 넘겨버리시면 적적해서 어쩌시려고요. 어머니 챙기면서 살림이나 해볼까 싶어. 왜? 살림하는 시아버지 별로니?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고 하죠. 시아버지와 시할머니 두 분 모두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 따위는 전혀 없이 시댁에 신혼방을 차렸죠. 저와 남편은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해오셨던 시할머니의 자산 관리를 도맡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겸사겸사 관리를 해드릴까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토지에 건물에 저희 부부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워낙에 많고 넓었던 데다가 마침 허니문 베이비까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시할머니께서는 임신한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흩어져 있던 시할머니의 재산은 저와 남편의 전문적인 관리 아래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고 조금씩이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살림살이에 서툰 모습을 보이시던 시아버지께서도 솜씨가 점점 늘어나셨고 덕분에 저희 집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늘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죠. 새 집처럼 반짝반짝까지는 아니었어도 가사일 도와주시는 여사님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안의 모습 정도는 되었습니다. 딱 그 무렵이었어요. 세상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손이 시누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은요. 사건은 어떠한 조짐도 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가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웬 여자 하나가 킁킁 냄새를 맡으며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문제의 배다른 손이 시누이의 등장이었죠. 첫 인상부터가 안 좋은 쪽으로 아주 특별한 인상의 시누이였어요. 아니 글쎄 본인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온 가족 앞에 나서면서 인사 한마디, 소개 한마디 없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집안에 바이러스가 덕지덕지 앉았네 아주.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러는 너는 누구세요? 이 집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시댁 식구들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그 여자의 말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기서 좀 지내도 되죠? 나도 우리 엄마 딸이니까. 그 여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본인의 아버지며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본인의 어머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생전 처음으로 고함을 지르시며 문이 부서져라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 며칠 내내 물 한 모금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남편과 시할머니에게 친자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데다가 자신이 남편의 배다른 누나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의 첫인상이 영 불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저희 집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히고야 말았습니다. 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관계는 목에 99.999%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배다른 형제 관계였던 거죠. 졸지에 손이 시누이가 생겨버린 저는 벙쪘고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소주잔만 기울이셨죠. 그때 늘 조용조용 집안의 모든 일을 자식들에게 일임하시던 큰어른 시할머니께서 시아버지께 소주 한 잔 따라주며 가만히 말씀하셨어요. 받아주자. 나도 며느리가 원망스럽지만서도 며느리도 엄연히 자식이야. 며느리가 자식이면 내 새끼도 되는 거란다. 다음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서툰 솜씨로 끓여드린 해장국 한 그릇을 맛나게 싹싹 비우시고는 그 여자를 자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사연이 사연이니만큼 친자식처럼 대하겠다는 약속은 못하겠다. 다만 차별까지는 하지 않으마. 동의가 되면 이 집에 머물러도 좋아. 그렇게 모든 입장이 정리되는 듯 했어요.
집안 어른들의 뜻에 따라 남편은 배다른 누나의 존재를 인정했고 저 또한 배다른 손이 시누이로 받아들였죠. 배다른 시누이를 정말 편견 하나 없이 아주 잘 대해 주었어요. 그러나 저희 식구들은 시누이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 시누이의 거북한 행동이 시작되었거든요. 시누이는 아주 극단적인 결벽증 환자였어요. 그녀가 집에 있는 한 저희는 식탁에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이 올라오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시누이가 썩은 음식, 병균이 가득해서 손조차 대어서는 안 되는 흉물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냥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접시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는 살갗이 벗겨지겠다 싶을 정도로 손을 박박 씻어댔어요. 식탁에 있던 식기들까지 갖다 버리는 것은 덤이었고요. 심지어 어떤 음식이 바이러스 없이 청결한 것인가에 대한 해괴한 논리를 설파하면서 밥상머리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었습니다. 아랫사람인 제가 들어도 기분 나쁠 시집살이인데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는 시아버지였어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형님, 해도 이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뭘? 이게 다 위생적인 식습관을 위한 건데. 피가 섞여 있건 아니건 간에 언니가 아버지로 인정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어쨌거나 거두어 주신 은인이잖아요. 그런 분께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행동이 뭔데? 동서도 나를 결벽증 환자 취급하는 거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손윗사람을 결벽증 환자 취급했냐고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저를 이해하고도 남으실걸요. 시누이는 새벽나절부터 매일같이 대청소를 해댔어요. 그냥 대청소가 아니라 집안의 가구를 싹 드러내고 하는 본격적인 대청소였어요. 아주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기는 청소용 약품을 온 집안에 뿌려가며 거의 신축 건물 입주 청소 수준으로 해댔습니다. 그 청소가 새벽나절부터 시작되었던 탓에 저와 시댁 식구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시할머니께서야 원래 동이틀 무렵이면 산책을 나가셨다가 노인회관에서 친구분들과 하루를 보낸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시는 분이셔서 큰 걱정이 없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결코 적지 않은 연세이신 시아버지와 임신 초기였던 저였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하루하루 지쳐갔어요. 청소가 끝난 다음에 낮잠이라도 자면 되지 않느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새벽나절부터 시작된 아침 대청소가 끝난 다음에는 점심 즈음부터 오후 청소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놈의 오후 청소 역시도 아침 청소와 똑같이 입주 청소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 한 달치 수도세가 거의 1년짜리 수도세만큼 나오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무엇보다 그 독한 청소 약품 냄새가 임산부인 저로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 잡고 한 소리 했죠. 저 임산부잖아요. 화학약품 냄새 해로운 거 모르세요? 해롭다니? 얼마나 청결한 향기인데. 그리고 너무 주제넘게 구는 거 아니야? 내가 네 남편 누나 되는데. 그래요. 저야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뭐가? 시아버님 매일 속상해하세요. 당신 살림 솜씨가 오죽 변변찮았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면서요. 변변찮긴 하더라. 더럽고 냄새나고. 아직 뭘 잘 모르나 본데 시아버님 살림에 재미 붙이셨어요. 집안에 시아버님 정성 닿지 않은 구석 하나 없는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짓밟는 거라고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시누이는 제 말을 이해했는지 아님 무시를 하는 건지 대꾸 없이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문제의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저와 남편이 업무차 하루 종일 집을 비운 동안 정신 나간 시누이가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모조리 가져다 버렸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알게 되시기 전에 온 동네를 쏘다니며 물건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에게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벌리면 아무리 손윗사람이셔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시누이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더러워서 그랬어, 더러워서.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하더만.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물건들을 싸그리 싹 버렸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손주가 태어나면 보여주겠다면서 애지중지 모으고 관리해왔던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먼지와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서 소름 돋는다. 이번에는 그 사실을 시아버지께서 먼저 알게 되셨고 저와 남편이 쓰레기 집화장까지 수소문해 보았지만 물건들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가족들은 분노했고 제가 총대를 메고 시누이의 앞으로 나섰어요. 시누이의 짐들을 그녀 앞에 내팽개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나가세요. 우리는 당신 같은 가족 둔 적 없어요. 시누이는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단호한 시선만 돌려받을 뿐이었어요. 잠시 이도저도 못하던 시누이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임산부 이렇게 내쫓으면 벌 받는데. 남편과 시아버지의 얼굴에 망설이는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이거다 싶었는지 감추어두었던 여우기질을 드러내며 두 남자를 구스르기 시작했어요. 임신 우울증으로 인해 저지른 실수라느니 뭐라느니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가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으로 배달한 식구를 받아주었을 만큼 천성이 너그럽고 유순한 사람들이었던 탓에 시누이의 변명에 어물쩍 속아주기 일쑤였어요.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저희 마음을 쥐락펴락하던 남편의 기질이 어쩌면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싶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저는 이 가정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는 책임감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시누이의 임신이 거짓이라고 믿었죠. 무엇보다 아무리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물건들을 버린 실수를 했다고 100번 양보해서 눈 감고 넘어가 준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결벽증 행위는 임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를 않는 그런 거잖아요. 뻔하죠. 임신 핑계로 살살 구슬려가며 버티다가 출산할 즈음에서 유산했다. 한마디로 퉁치고 유산에 대한 책임을 핑계로 두 남자를 또 휘어잡으려는 속셈이라는 거. 물론 같은 여자와 임산부 입장에서 설마 임신을 무기로 삼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쉽사리 임신 공격이라니요. 확신이 필요했고 슬쩍 떠보았어요. 아이 아버지 되시는 분 집에 한번 모시고 오지 그러세요? 누구? 왜 놀라고 그러실까?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늘 뻔뻔하던 시누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어요. 반쯤 확신한 저는 쐐기를 박았어요. 그쪽 집안 어른분들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결혼 허락은 받으신 거죠? 시누이는 제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할 일이 생각났다면서 마당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쫓아가 보니 시누이가 장독대에 담긴 장들이 잘 익었나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더럽다는 이유로 근처에 가기조차 꺼려했으며 언제 갖다 버릴까 호시탐탐 제 눈치만 살피던 그 장독대와 장들을 말이죠. 마침내 확신한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께 저의 모든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시누이가 임신을 핑계로 가족들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는 쉽사리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요, 이해해요. 일반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짓거리였으니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죠. 시누이가 임신을 무기로 삼았다는 결정적인 증거 말이에요. 제가 시누이를 떠보았던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저를 무척 경계했어요.
그래서 쉽사리 증거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반드시 잡히는 법이죠. 오래지 않아 저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잡아낼 수 있었어요. 증거를 잡아낸 저는 며칠을 잠자코 시누이를 지켜보았죠. 그 추악한 속내를 폭로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간 잠잠해진 저희 추적에 안도했는지 시누이가 역대급으로 거북한 말을 입에 올리고야 말았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할머니 말인데 노인네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더럽고 왔다 갔다 각질 떨어지는 것도 역겨워.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과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떨어뜨리셨고 저는 시누이를 불러냈어요. 말씀 가려하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디 못할 말이라도 했어? 우리 전통 중에 고려장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를 내다 버리자는 말씀이네요,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야 나야 뭐. 아니라는 말은 끝까지 안 하시네. 이봐요. 우리 전통에 고려장은 없어요. 조작된 가짜 사실이지.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 끝까지 모실 겁니다. 이게 어디서 겁도 없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얌전히 집에서 나갑시다. 예? 여자는 끝끝내 저희 집에서 버티겠다는 뜻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날 밤 때가 되었다 싶었던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그 여자의 추악한 모습을 증명해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포착해온 증거들을 펼쳐내며 임신 아니야, 확실해. 저 여자가 우리 가지고 노는 거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알아봤는데 그 여자가 맨날 뿌려대는 청소약품들 그거 엄청 독한 거래. 전문가들도 복장이랑 마스크 없이는 사용하지 않을 만큼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만큼 해로운 약품인데 그 여자가 진짜 임산부였으면 맨손에 마스크도 안 쓴 채로 펑펑 뿌려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겠지. 근데 결벽증에 눈이 멀었을 수도 있잖아. 그냥 결벽증도 아니고. 보통 사람 아닌 거 알잖아. 할머니를 내다 버리자니. 그게 어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일까? 그리고 이거 보면 임신 맞다고는 절대 못할 거야. 저는 준비했던 비닐봉지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안에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었죠. 정 궁금하면 열어봐도 되는데 보지 않는 걸 추천해. 대체 뭔데 이래? 생리대야. 피 묻어있는 거 그대로. 진짜? 정말? 내가 화장실에서 직접 찾았어. 생각해봐. 할머니는 폐경이시고 당신이랑 아버님은 남자고 이 집의 여자는 그 인간이랑 나밖에 없는데 나 임신한 건 확실하잖아. 그럼 이건 누구 걸까? 그제야 그 여자의 흉흉한 민낯을 모두 깨닫게 된 남편과 시아버지는 한참을 한숨만 퍽퍽 내쉬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시더라고요. 고얀 것, 은혜를 이따구로 갚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버님. 저희 가족 우습게 본 만큼 그 여자도 우습게 만들어줘야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가 준비한 작전에 선뜻 동의해 주셨죠. 당연히 그 여자 몰래요.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화장실 작전을 펼치게 되었어요. 작전의 날이 밝았죠. 저와 남편과 시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려다 놓을 시골집을 확인하러 간다는 핑계로 그 여자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그 여자는 온갖 청결제를 수시로 몸에 바르며 차가 더럽니 바이러스가 득실되니 따위의 불평들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식구들은 그 여자의 모든 불평들을 꿋꿋하게 참아내었죠. 그런 짓거리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도착한 곳은 어느 지방의 시골집이었어요. 옛날에 지어진 그대로에다가 푸세식 화장실도 남아있는 오래된 집이었죠. 저는 그 집을 둘러보며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 신도시 들어온대요. 땅값이 지금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는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요. 그래? 아니, 얼마나 오르길래? 얘기해봤자 어차피 잘 모르실 거고 여기 근처 몇만 평 정도가 할머니 명이거든요. 근데, 응? 뭔데?
시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마침 저는 계획해왔던 그대로 여자를 이끌고 푸세식 화장실 앞으로 도착한 참이었어요. 잠시 말을 얼머부리며 그 여자의 안색을 살폈죠. 그 여자는 돈 얘기에 어찌나 눈이 멀었던지 푸세식 화장실이 가까워졌다는 사실과 냄새 따위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평소 같으면 질색 팔색을 해가며 온갖 청결제들을 자신의 몸에 뿌려댔을 텐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갔던 시할머니 명의의 등기 권리증을 보란듯이 꺼내들었습니다. 시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며느리도 자식이고 며느리 자식이면 내 새끼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나 주신다고 하셨어? 단 언니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요. 콜, 약속할게.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신나서 방방 뛰는 그 여자의 모습이 어찌나 역겹던지 세상을 좀먹는 바이러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곧장 계획했던 무언가를 행동에 옮겼어요. 실수인 척 할머니 명의의 등기 권리증을 푸세식 화장실 안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건질 막대기 같은 건 없나 잠시 둘러보던 그 여자는 미련 없이 푸세식 화장실 그 변무더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실소가 나오더군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저렇게 멍청하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상식적으로는 굳이 뛰어들어갈 필요까지 없잖아요. 저도 진짜 놀래서 애 떨어질 뻔했네요. 등기 권리증이야 재발급받으면 되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그만큼 멍청한 속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실소를 짓는 사이 그 여자는 변무더기를 싱글벙글 헤집어가며 등기 권리증을 집어들더라고요. 그러기 무섭게 신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이거? 이거 왜 뒷장이 다 빈종이야? 그랬어요. 제가 준비해간 등기 권리증은 표지만 복사해 놓은 가짜였어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그냥 빈종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동안 저희 식구들에게 선사했던 역겨움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기 위한 작전이었죠. 사실 이렇게까지 뛰어들 줄은 몰랐죠.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찾아 어쩔 수 없이 푸세식 화장실 한번 뒤집어 봐라. 이 정도였거든요. 이거 왜 빈종이냐니까 대답해봐 얼른. 마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푸세식 화장실에 도착했어요. 그 여자는 저를 향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남편과 시아버지께 빨리 꺼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한껏 분노한 눈빛을 그 여자에게 쏘아보냈을 뿐이었죠. 당연한 일인걸요. 임신한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똥똥 흘러서 죽으면 어쩌라고. 유산이라도 하면 어쩌라고. 꺼내줘 빨리. 그러니까 말이에요. 임신한 사람이 똥똥 오르면 어쩌려고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이봐요 아줌마.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멍청해 보였어? 그 여자가 아무리 변무더기를 헤집으며 꺼내달라고 애원해봤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진짜 임신을 했더라면 감히 거기 뛰어들 생각은 하지도 못했겠지. 세상 어느 엄마가 그럴 수 있겠어? 그리고 돈이 참 좋기는 좋나 보다. 그놈의 어마어마한 결벽증까지 한 방에 치료해버리고. 네가 나야? 내가 임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됐고 말 섞기도 싫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 그렇게 싫어하던 더러운 것들 사이에 스스로 뛰어든 소감이 어때? 푸세식 화장실 가득 그 여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식구들은 통쾌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돌아섰고요. 그 여자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살던 더러운 것들 속에 빠뜨려 놓은 채로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그 여자가 뒤집어 놓기 전에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 여자가 버렸던 가족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을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저희 식구들은 사람 하나 걸은 것 치고 싸게 먹혔다 생각하자. 앞으로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가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 나가자 하는 말로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저희 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여자가 머물 자리 따위는 없는 집이었죠. 받아줄 때도 어지간히 없나 보다. 그 수모를 겪고도 다시 기어 들어온 거 보면. 야, 말 똑바로 해. 내가 윗사람이야. 그 윗사람 똥통에 빠져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가라고? 나 네 시애미 딸인데?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아대는 그 여자에게 대놓고 비꼬았죠. 그래, 딸이거나 말거나 계속 우리 가족일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정신병원 입원해서 치료받아. 그러면 받아줄지 말지 다시 한번 생각은 해줄게. 그게 싫다? 그럼 잘 가시고. 가는 길에 너 좋아하던 방향제 한번 뿌려주고 가면 고맙겠네. 누구한테서 썩은 똥내가 진동을 해서. 그 여자는 그 길로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마침내 저희 집을 지켜내었죠. 더 이상은 자랑거리 없는 무색무취의 존재가 아니게 되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황당한 일을 겪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엔 참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제 가족, 제 식구 더 사랑하며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에요. 딸부잣집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딱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딸만 셋인 집에 셋째 딸로 태어난 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못난이였어요. 배우 뺨치게 생긴 두 언니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러니 당연히 미운 오리 새끼였고요. 이모들은 저를 볼 때마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냐고 타박이었어요. 아니, 못생긴 게 제 탓인가요? 그런데도 제 탓인 양 몰아세우는 통에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억울한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때마다 절 감싸준 건 부모님이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고 남들 눈에는 몰라도 저희 부모님 눈엔 제가 예뻐 보였던 거죠. 서연아,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란다. 그러니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마라. 아빠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죠. 내가 녹차티백도 아니고 아름다움이 우러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차라리 성형수술을 하는 게 빠르지. 그래서 부모님 몰래 성형수술을 하려고 몇 번이나 성형외과를 찾았나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들이 저를 잡으러 오지 뭐예요. 성형수술은 죽어도 안 된다며 개 목줄 끌듯 질질 끌어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니, 성형수술이 뭐 그리 죽을 죄인가요. 그런데도 언니들이 이 극성이었죠. 솔직히 지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줄줄 따르는 미모니 상관없겠지만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한테는 성형수술만이 답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제가 외모 컴플렉스를 갖게 된 것도 다 언니들 탓인데 말이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자기들도 저처럼 태어났다면 성형외과 단골이 됐을걸요. 그 밖에도 언니들은 가진 게 많았어요. 외모는 기본이고 학벌의 능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 제가 안 억울하겠냐고요. 사실 여기에는 반전이 있긴 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니들 본 모습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겉모습은 여자 하지만 속에는 산에 서너슨 들어있는 장부들이죠. 내친 김에 언니들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큰언니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길쭉한 팔과 다리,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싸움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7살 때부터 태권도 학원에 다녀서 발차기가 선수급이거든요.
저랑 싸울 때마다 그 긴 다리로 퍽퍽 차는데 정신을 잃은 적도 있다니까요. 게다가 욕은 또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욕쟁이 할머니 뺨칠 정도예요. 그래놓고 남자들 앞에서 내숭은 또 얼마나 떠는지 진짜 가증스럽다니까요. 작은 언니도 큰 언니 못지 않아요. 늘씬하고 예쁜 건 기본이고 머리까지 좋아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죠. S대 법대를 졸업하고 단박에 40패스를 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뭐. 거기다 똑똑한 머리로 말싸움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 엿먹이는데 싸울 때마다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요. 어찌나 혓바닥을 칼처럼 휘두르는지 그 혀에 맞으면 내상이 한달은 가요. 더 열받는 건 사람들은 작은 언니의 이런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속만 타들어가는 거죠. 이런 싸움꾼 언니들 밑에서 자랐으니 그간 제가 얼마나 발과 혓바닥으로 맞고 살았을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덕분에 맷집과 강철 멘탈로 단련된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맞고 자라다 보니 언제부턴가 저도 언니들처럼 쌈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팔다리와 무대뽀 정신으로 언니들과 맞짱을 뜨기 시작했고 덕분에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오죽하면 이모들이 안부 전화를 할 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언니, 그것들 요즘에도 그렇게 싸워? 아우 몰라. 셋 중 하나가 나가 죽어야 싸움을 멈출까.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세자매는 쌈딱 세자매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죽어라 싸우던 우리 세자매가 싸움을 덜 하게 된 건 큰언니가 결혼을 하면서부터예요. 아무래도 집안에 형부가 들어오고는 전처럼 싸움질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언니들이 사람들 앞에선 세상 둘도 없는 조신한 여자였으니 본색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거죠. 셋이 상대를 바꿔가며 싸움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빠지고 나니 전만큼 험하게 싸울 일도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작은 언니랑 제가 아예 싸움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간간히 크고 작은 싸움은 있었어요. 그러다 아예 싸움을 끄는 건 둘째 언니마저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싸울 상대도 없는데 저 혼자 싸울 일은 없었으니까요. 두 언니가 시집을 가고 몇 년간은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했어요. 부모님과 저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제 결혼 때문이었죠. 언니들과 달리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던 저는 23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게 되었고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얘랑과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어요. 우리는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었던 탓에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죠. 얘랑의 첫 인상은 방금 순정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주인공 같았어요. 훤칠한 키에 여자보다도 예쁜 얼굴, 거기다 비비크림을 잘 펴바른 것처럼 탐스럽고 뽀얀 피부는 여심을 흔들기 충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친이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여자들 관심을 한 몸에 받는데 말이죠. 나중에야 알았지만 얘랑에게는 외모와 재력, 학벌을 뛰어넘는 엄청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몸을 너무 사린다는 거였죠. 책장에 손이 베일까봐 골목 끼고 책을 보는 건 기본이고 놀이기구 타다 사고라도 날까봐 놀이공원도 안 가요. 그뿐인가요? 급체로 죽을까봐 음식도 수십 번씩 꼭꼭 씹어서 먹고요. 길거리를 걸을 때도 늘 저를 차도 쪽에 방패처럼 세우고 걸어요. 혹시라도 차가 달려들어 자기를 칠까봐요.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일일이 말하다간 날 셀 테니 그만할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보니 얘랑이 이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애가 귀하디 귀한 7대 독자란다. 사주도 좋아서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필 명줄이 약하다지 뭐니. 그래서 늘 조심하고 있다만 그게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겠니? 그래, 용한 보살님을 찾아가 물었더니 명줄을 잃 방법이 있다더구나. 방법이 있는데 두고만 볼 수도 없고
김보살 말이 며느리 얼굴에 칼을 조금 대면 우리의 명이 길어진다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가, 이참에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너 성형수술 좀 하면 안 되겠니? 꼭 우리의 명줄 때문만은 아니다. 솔직히 네 얼굴이 우리의 짝으로 가당키나 하니? 그러니 겸사겸사 성형수술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니? 성형수술비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낼 테니 넌 몸만 오면 돼. 아가, 성형수술 해줄 거지? 어머님 말에 솔직히 황당하기는 했지만 혹한 것도 사실이에요. 안 그래도 성형수술 노래를 부르고 살았던 전데 게다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술도 하고 얘랑 명줄도 있는다는데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잖아요. 거기다 자기 아들 명줄 이어준 며느리를 어머님이 좀 예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냅다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식구들은 방방 뛰며 결사 반대를 하지 뭐예요. 특히 드센 두 언니들이요. 뭐? 성형수술? 너 아주 미쳤구나. 그 여자도 완전 미친 또라이네. 지 아들 명줄 있는데 왜 남의 자식 얼굴에 칼을 대겠다고 지랄이야. 꿈도 꾸지 말라 그래. 큰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정신 차리라며 제 머리통을 쳤어요. 그러자 이번엔 작은언니가 나섰어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는 비이성적인 인간이 있다는 게 놀랍다. 맹추야, 넌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 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사니? 됐고, 그 결혼 당장 때려쳐. 사람이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엄마, 쟤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 언니가 뭔데 그래. 이건 내 결혼이야. 이 멍청아. 그런 인간들 안 봐도 뻔해.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미신이 어쩌고 무당이 어쩌고 하면서 너한테 말도 안 되는 욕을 할 거라고. 넌 그딴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니? 결혼 못해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어? 네가 멍청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너 어디가 좀 모자란 거 아니니? 그런 인간들하고 왜 상종을 해? 정신 차리고 당장 헤어져. 작은 언니는 거친 혓바닥을 휘둘러댔고 부모님 역시 언니들과 같은 생각이라며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남자가 아니면 언제 제가 이렇게 멋진 남자 짝이 되겠어요. 게다가 저도 성형수술해서 남들처럼 예쁜 얼굴로 살고 싶기도 했고요. 다들 왜 이래? 이건 내 인생이야.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짜 성형수술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혹시 내가 예뻐질까봐 샘나서 그래? 평생 못난이로 살길 바랬던 거야? 엄마 아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따위로 나왔으면 솔직히 엄마 아빠가 진즉에 수술이라도 시켜줬어야지. 딸한테 손 놓고 있는 엄마 아빠 대신 시어머니가 수술까지 시켜준다는데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 판을 깨겠다고? 그러고도 내 부모야? 진짜 내 친부모 맞냐고. 이럴 거면 낳지를 말지 왜 낳았어? 왜 낳아서 사람 비참하게 만드냐고. 혹시 나 주워온 애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냐고. 친자식이 아니니까 대충 밥이나 먹여 키우곤 생색 내보려고 하는 거잖아. 말해봐. 말해보라고. 그 순간 큰언니가 제 뺨을 쳤어요. 충격에 고개가 휘청할 정도였죠. 큰언니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딴 소리래?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검은 털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널 보니 그 말이 맞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널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더 애틋하게 키운 분들이야. 근데 넌 은혜를 원수로 갚니? 낳아준 부모 아니면 부모도 아니야? 고마움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년아. 그 순간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큰언니는 자신이 실수를 한 걸 깨닫곤 놀란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 잘하던 작은언니는 벙쪄 있었어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정말 주워온 애야? 제가 대수롭지 않게 던졌던 말이 감춰두었던 제 출생의 비밀을 끌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작은 언니는 놀란 제 표정을 보고는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서더군요. 큰언니답지 않게 왜 이래? 화나서 던진 말에 죽자고 달려들고. 서윤이 너도 그만해. 다 헛소리야. 작은 언니는 평소와 다르게 제 눈치를 살피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큰언니 역시 제 눈치를 살폈고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큰언니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결론은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였죠. 지금껏 왜 의심을 안 했나 싶더군요. 제 외모는 언니들은 물론 부모님과도 전혀 닮지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엄마는 제가 태어난 시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말이에요. 언젠가 막내 이모가 했던 말도 걸려요. 난 언니가 서연이 가진 줄도 몰랐어. 참, 서연이 낳고 산후조린 누가 해줬어? 엄마는 둘째 언니 보러 캐나다 가느라 못 해줬을 텐데. 그때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빠랑 언니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당시 큰언니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언니는 7살이었거든요. 그 어린 딸들이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막 출산한 엄마의 산후조리를 도왔다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병원도 아니고 집에서 산파를 불러서 낳았다는 것도 그렇고요. 순식간에 생각이 정리되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아빠를 흔들며 물었어요. 제 출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요. 아빠는 어렵게 얘기를 시작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언젠가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니 내 언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된 이상 뭘 더 숨기겠니? 그런데 서연아, 엄마랑 아빠는 한 번도 서연이가 우리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언니들도 마찬가지고. 비록 엄마가 널 낳지는 않았지만 핏덩이 때부터 넌 우리 가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배꼽이 아물지도 않은 채로 우리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저를 감은 포대기에는 생년월일과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고 생모가 남긴 짧은 편지도 있었다더군요. 꼭 찾으러 올 테니 잘 키워달라고요. 제가 말해달라고 한 거였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제 인생이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얹혀 사는 주제에 언니들한테 대들고 부모님 속만 썩혀들었던 게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 때문에 부모님 사랑을 뺏겼던 언니들한테도 정말 미안했고요. 그런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번 투정만 부리고 살았으니 언니들이랑 부모님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뻔뻔해 보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랑과 만나 그날 있었던 일과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속이고 결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랑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헤어지라는 말을 하실 모양이었죠. 그런데 글쎄 이러시지 뭐예요. 아가, 우리 애한테 얘기 들었다. 얼마나 상심이 크니? 이렇게 된 이상 그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하지 않겠니? 어차피 내 며느리가 되기로 한 이상 넌 내 딸이나 진배 없으니 이참에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니? 결혼 전까지 여기서 살다가 시골리면 그때 가서 분가시켜주마. 그때까지는 내 딸로 살자꾸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머니 말씀에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에 벌어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저를 보다듬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어머니 말씀을 전하곤 주말에 바로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부모님과 언니들은 엄청 반대를 했지만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냉정하게 뿌리쳤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손님방으로 쓰던 작은 방을 저에게 내주셨어요. 아직 결혼 전이니 예랑과 한 방을 쓰는 건 남들 보기 안 좋다시면서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했고요. 어머님께서는 사정을 다 아는 이상 사돈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며 혼수나 예단, 예물 없이 결혼식만 간단히 치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다행히 그동안 성형수술을 하려고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으니 그걸로 혼수를 장만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도 정 그렇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가족과 연을 끊고 예비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예랑 역시 곁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났는데 어머님 태도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우미 아줌마 오지 말라고 했다.
집에 여자가 둘인데 굳이 남의 손을 빌릴 필요가 있겠니? 너도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으니 앞으로 빨래며 청소는 내가 하도록 해라. 그리고 사람들 눈도 있으니 외출은 삼가 하도록 하고. 알았지? 집안일 돕는 게 뭐 힘든 일인가요? 저희 집에서도 항상 하던 일인걸요. 그런데 집 앞 슈퍼에도 못 나가게 하는 건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필요한 건 얘랑에게 시키라고 했지만 생리대 심부름을 어떻게 얘랑한테 시키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밤에 몰래 집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그 사이 집안이 난리가 났지 뭐예요.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이게 어른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그래? 한 번만 더 나가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감금돼 있다는 걸요. 그렇게 다정하던 얘랑은 어머님 눈이 되어 절 감시했고 제 일거수일투족은 어머님께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안방에서 어머님이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됐지 뭐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김보살 말대로 천혜고와 맞더라고. 지 키워준 부모랑 떼어놔야 뒤탈이 없대서 일단 우리 집에 들였어. 일단 수술부터 후딱 시키려고. 병원은 무슨 미쳤어? 돈이 얼만데. 김보살이 말한 데서 야매로 하려고. 미용 성형도 아니고 얼굴에 칼만 대면 된다는데 어디서 하면 어때? 일단 내 아들 명줄부터 이어놓고 한 몇 달 데리고 살다가 결혼식 전에 꼬투리 잡아서 내쫓을 생각이야. 지 키워준 부모도 버리고 나온 년이 무슨 낯짝으로 친정으로 돌아가. 그러라고 김보살이 친정부모랑 떼어내라고 한 거 아니겠어? 불쌍하면 뭐 다 지년 팔짠걸. 탓하라면 지 버린 친부모 탓이나 하라지. 아 몰라. 난 내 아들 명주만 이어준다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부모 없는 것들은 지가 알아서 살든가. 그 말을 듣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제 방으로 돌아와 방 문을 걸어 잠궜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당장 우리 집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매정하게 연도 끊고 나왔는데 무슨 염치로 다시 돌아가요. 저라도 이런 애는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액정에 뜬 큰언니라는 문자를 보니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조서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정말 우리랑 안 보고 살 거냐고. 좋은 말 할 때 당장 돌아와라. 안 그럼 그 집구석 뒤에 없는다. 야, 이 멍청아, 너 대답 안 해? 나한테 쥐어 터져야 정신 차리겠어? 오랜만에 큰언니의 욕설을 들으니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울음이 터졌죠. 언니, 나 좀 구해줘. 저는 꺽대며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듣는 내내 욕설을 퍼붓던 큰언니는 당장 갈 테니 짐 싸놓으라고 했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그리고는 엄마랑 두 언니가 들이닥쳤죠. 서연아, 우리 서연이 어딨니? 현관을 들어서며 엄마가 소리쳤어요. 느닷없는 엄마와 언니들의 방문에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 당황했죠. 언니들은 달려들어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당장 데리고 나갈 기세였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은 달려들어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부모 없는 애 내가 키워준다는데 왜 개떼처럼 몰려와서 이 난리야? 좋은 말 할 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 순간 엄마 얼굴이 터질 것처럼 벌개지더니 버럭 소리쳤어요. 우리 애가 왜 부모가 없어? 엄마, 아빠, 언니들까지 다 있는데 남의 귀한 딸을 꼬드겨서 가둬놓곤 어디서 되먹지 않게 큰 소리야. 내가 당신 수작을 모를 줄 알아? 내 딸을 재물 삼아 당신 아들 명줄 늘리려는 거잖아. 네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지.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 딸 몸에서 피 한 방울만 나봐. 네 아들 내 손에 죽을 테니까. 뭐?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누구 맘대로 얘를 데려가? 이젠 얜 내 며느리야. 서연이 너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이 제 팔을 힘껏 끌어당겼어요. 그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잃고 탁자에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죠. 탁자 모서리에 찍힌 무릎에선 빨간 피가 번져 올랐어요. 피를 보자 눈이 휙 뒤집어진 큰언니는 죽일 듯이 어머님한테 달려들더군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감히 내 동생 몸에 스크래치를 내. 나도 아직 피 한 방울 안 낸 애를.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사과해. 그러자 어머님은 콧방귀를 끼며 어림도 없다는 듯 맞섰어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니네 부모가 이러라고 가르치디? 건방지게 어디서 까불어? 어머님은 리모컨을 큰언니 얼굴에 던지곤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어머님 머리채를 잡았고 두 언니까지 합세해 순식간에 개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를 뺏기지 않으려고 손톱을 세워가며 제 팔을 잡아당겼고 그 바람에 제 팔에는 생채기가 나버렸어요. 이쯤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이래봬도 쌈딱 세 자매 일원인데 그 성깔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죠. 욕설과 집기와 주먹이 난무한 싸움이 이어졌고 그 사이 예랑이 돌아왔어요. 난장판이 된 집안꼴을 본 예랑은 죽일 듯 달려와 제 멱살을 쥐었어요. 이게 건방지게? 너 죽고 싶어? 제 멱살을 쥐고 흔드는 예랑을 보자 순간 배신감이 밀려오더군요. 예랑만큼은 제 편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였죠. 엄청난 속도로 달려든 큰언니 발바닥이 예랑의 뺨을 쳤어요. 그 바람에 예랑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큰언니는 씩씩대며 소리쳤어요. 이 미친놈이 감히 내 동생 목을 졸라? 그러자 작은언니도 한마디 했죠. 너 방금 그거 살인 미수야? 작은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목을 감아쥐고 캑캑거렸어요. 언니, 나 목 졸려 죽을 뻔했어. 뜬금없이 시작된 세 자매의 합동쇼에 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죠. 그 사이 엄마는 손에 핸드폰을 쥐고 동영상으로 상황을 찍고 있었고요. 저는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했고 큰언니는 119를 불러야 한다며 휴대폰을 들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작은언니는 변호사 모드로 변신해 어머님과 예랑에게 방금 당신들이 벌인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고지를 했고요. 내 모녀의 빈틈없는 메소드 연기에 결국 어머님과 예랑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야 했고 이후로도 큰언니의 욕설과 작은언니의 훈계가 1시간 정도 이어진 뒤에야 그날의 개싸움은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집에 돌아온 작은언니는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다음날 바로 모자를 감금 폭행, 노동력 착취, 결혼 사기 등 걸 수 있는 모든 항목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작은언니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결국 저는 엄청난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거기다 어머님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날 내 모녀가 벌인 싸움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 모임 때마다 생생하게 회자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온 가족이 합심해 제 성형수술을 막았던 이유도 밝혀졌어요. 그건 바로 제 친모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우연히 친모랑 만나게 되면 친모가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원래 얼굴을 남겨두려던 거였어요. 30년이 다 되도록 이사를 안 가고 낡은 한옥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언제 곧 찾아올지 모를 친모를 위해 친모 기억 속에 있는 집 그대로를 남겨두려는 부모님의 배려였고요. 세상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요? 비록 시끄럽고 주먹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족이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덕분에 길바닥에 버려졌던 저는 단 한순간도 외로울 틈 없이 시끌벅적하게 살아올 수 있었고요. 저는 친모가 찾아올런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낳아줬다고 다들 이런 가족으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의 부모님과 언니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나이로만 치면 중고생 아이 하나쯤은 있을 법한 나이지만 아직 전 미혼이에요. 첫사랑에 실패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땐 결혼할 여건이 안 됐고 일도 생활도 안정이 돼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을 땐 남자가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 나이까지 미혼으로 남게 되었어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친척들은 언제 시집갈 거냐, 그렇게 혼자 늙어 죽을 거냐, 죽으면 제삿밥은 누구한테 얻어먹을 거냐 등등 말도 많고 타박도 많았어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살던 친척들도 집안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안부 인사처럼 가볍게 제 결혼에 대해 한마디씩 참견들을 하곤 했어요. 언제부터 자신들이 내 인생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됐지 뭐예요. 저보다 6살 어린 남동생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덕분에 말이에요. 그 바람에 제 결혼 얘기는 싹 사라졌어요. 다들 갓난쟁이 조카한테 정신이 팔려서 제 결혼 따위엔 신경도 안 쓰게 됐거든요. 내심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런데 이게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동생네는 결혼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혼자 임신이었던 거죠. 올케가 워낙 마른 몸이라서 임신한 티가 안 났었지만 결혼 당시 이미 4개월을 넘어서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네는 그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을 감행했던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야 혼전 임신인 걸 알게 된 엄마는 그동안 찍소리도 안 하고 자신을 속였다고 엄청 욕을 했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애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준다고 그랬지 뭐야. 그나저나 이걸 어째? 당장 다음 달부터 오여산에 스크린 골프장 봐주기로 했는데. 어쩌긴 뭘 어째. 손주 봐야 돼서 가게 못 봐준다고 말해야지. 별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난처한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되면 내가 이 걱정을 하겠니? 이미 3개월치 성금까지 받아 썼단 말이야. 지난번 개돈 빵꾸 난 거 메우느라 빌린 오여사 돈으로 가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일찍 낳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나저나 진짜 이거 어쩌니? 상견례 자리에서 손주는 자신 손으로 봐줄 테니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엄마는 이제와 후회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사돈내외 앞에서 큰 소리까지 쳐놨는데 이제 와서 손주를 못 봐준다고 하시기도 뭐하고 말이에요. 툭 하면 말부터 지르고 보는 엄마 성격 탓에 이번 일도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은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고 말았어요. 바로 저한테요. 뭐? 나보고 애를 보라고? 엄마, 나 처녀야. 애는 낳아본 적도 없는 처녀라고. 근데 내가 무슨 애를 키워? 그것도 갓난쟁이를? 난 못해. 절대 못해. 엄마는 자신이 옆에서 많이 거들 테니 제발 3개월만 대신 애를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가 이러는 데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동화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는 프리랜서 사파 작가거든요. 직장인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편이죠. 그렇다 보니 엄마는 종종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착각하세요. 예를 들어 집에서 노는 주제에 뭐가 바쁘다고 전화를 안 받아?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럴 때 집에 와서 일 좀 도울 것이지. 대략 이런 식이죠. 이번 일만 해도 그래요.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엄마 눈에는 제가 집에 있다는 것만 보이는 거죠. 이기집애야, 너 생각 잘해야 돼. 막말로 네가 당장 시집을 갈 것도 아니고 시집을 간다 쳐도 그 나이에 애 갖는 게 쉽겠냐고. 그럼 네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겠니? 누구한테 제사밥 얻어먹겠냐고. 우리 민우밖에 더 있어? 고모가 돼선 조카가 차려주는 제사밥 꽁으로 얻어먹을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딱 3개월만 나 대신 봐줘.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너도 여잔데 닥치면 애 하나 못 보겠니?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응? 엄마는 3일 밤낮을 제 집에 찾아와 조카 육아를 부탁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딱 3개월이라고 선을 긋고는 조카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때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며칠 뒤 남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어요. 올케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진 탓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대신 육아를 떠맡았었던 남동생은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는 육아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3개월이라고 못 박았던 게 어느 순간 1년이 되더니 2년으로 늘고 결국에는 4년째가 되었어요. 3개월만 봐주면 당신이 손주 육아를 맡아 하겠다던 엄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 육아에서 발을 빼셨죠. 그 사이 조카의 육아는 저와 남동생네가 나누어서 하게 되었고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남동생네는 아침에 조카를 저희 집에 데려왔다가 퇴근 후 저희 집에 들러 조카를 데려가요. 그 사이 저는 조카 밥을 챙기고 씻기고 놀이와 간단한 공부를 시키고요. 일반 아이 엄마처럼 육아를 하는 거죠. 처음엔 여느 초보 엄마들처럼 저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육아를 익혀나갔어요. 육아 블로그나 육아 서적을 보면서 조카를 돌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갓난아이 때는 정말 난감했어요. 책이나 블로그에 적힌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조차 어찌나 버겁던지. 시간 맞춰 분유 타먹이고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재우고 밤에도 중간중간 일어나 우는 조카를 돌보느라 다크서클까지 생길 정도였죠. 1시간만 맘 편히 자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거 외엔 소원도 없을 만큼 잠이 절실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일은 마감 끝나면 그 순간부터 해방이지만 육아는 끝이 없어요. 퇴근도 휴가도 없죠. 그냥 시작과 동시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애가 자랄 때까지 쭉. 무한 도돌이표죠.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제가 겪어보니 애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더라고요. 독방 육아에서 지금의 상태로 변한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그 사이 올케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육아를 함께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올케가 복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 조카 육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독방 육아 때 비하면 천국이죠. 동생 내외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만 봐주면 되니까요. 게다가 주말엔 자유의 몸이고요. 학창시절 이후 이렇게 주말이 기다려지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주변에선 이런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해요. 제 자식도 아니고 왜 조카를 키우냐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애 봐준 공은 없다고요. 솔직히 그 말에 공감해요. 조카가 막 걸음마를 할 때였는데 온 집안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서랍 모서리에 찍혀서 이마에 피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근해서 애 이마를 본 남동생이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저 역시 조카가 다친 게 속상한데 남동생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으니 그날 밤은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조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찌나 남동생이랑 올케 눈치가 보이는지 돕겠다고 나선 제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게 되더라니까요. 그럼에도 조카를 계속 보고 있는 건 그간 조카한테 든 정 때문이에요. 요 조그마한 녀석이 눈에 밟혀서 내칠 수가 없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아이니까요. 육아는 처음이라 조카를 키우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 혹시 내 조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제 식습관부터 말투까지 아이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나쁜 습관은 고치게 되기도 했어요. 아이가 금방 따라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조카 육아에 빠져 살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조카를 키우면서 읽어줄 동화를 찾다가 차라리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직접 원고를 써서 더미북 그림책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편집장님이 저희 집에 왔다 보시곤 시리즈로 총 3권짜리 계약을 하자고 제의한 거예요. 솔직히 너무 탐나는 제안이었어요. 그동안 남이 쓴 글에 그림만 그려오던 제가 진짜 책을 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원고 수정에 사파 추가까지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조카를 돌보며 하기엔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올케한테 전화해 사정을 말했죠. 3개월 정도 조카를 못 봐줄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글쎄 뭘 하는지 아세요? 어머 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일 관둘 때도 한 달 정도는 기한 두고 말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부터 당장 애를 못 본다고 그러면 어쩌냐고요. 그럼 나보고 당장 어쩌라는 거예요. 막말로 저희가 언니한테 매달 드리는 돈이 얼만데 이래요. 아, 완전 진짜 기가 막혀서 정말. 올케, 지금 뭐라 그랬어? 돈?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올케가 나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야? 민우 봐주는 돈을 줬다는 얘기냐고. 뜸들이지 말고 말해. 말하라고. 제 말에 올케는 황당하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뭘 새삼스럽게 모른 척 하세요? 벌써 4년 넘게 잘 받아왔으면서? 게다가 올 초에 20만 원을 올려달래서 매달 20씩 더 넣어드렸잖아요. 금시초문이었어요. 전 지금껏 조카를 보면서 동생네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올케, 나 그 돈 얘기 처음 듣는 거야. 지금껏 민우 보면서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알고 보니 그동안 동생네는 매달 엄마한테 통장으로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엄마는 중간에서 나 몰래 그 돈을 받아 착복해 왔던 거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남동생과 올케가 저한테 당당하게 이것저것 요구했던 일들이 이해가 갔어요. 돈을 그렇게 내고 애를 맡기니 저를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취급을 했던 거죠.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딸한테 자기가 책임지기로 한 일을 떠넘겨 놓곤 중간에서 돈까지 떼먹은 엄마도 밉고 돈 좀 준다고 지 애 봐주는 누나를 부리는 사람 취급한 남동생과 올케도 싫고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멍청하게 속아서 조카 육아를 떠맡고 살았던 제 자신한테 제일 화가 났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엄마랑 남동생네를 불러 한바탕 지르고 싶었지만 괜히 준비 없이 그랬다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얼마 뒤 있을 엄마 생일을 좀 앞당겨서 이번 주 주말에 하자고 했어요. 엄마 생일날은 평일이라서 남동생네랑 모여서 식사를 하기 힘들다고 말이죠. 뾰로통하던 엄마는 유명 한정식집에서 엄마 친구들까지 불러 하자고 했더니 반색을 하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동생한테도 전화해 이 같은 얘기를 했더니 칠순잔치도 아닌데 그깟 노인네 생일상을 뭐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차리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밥값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올케랑 몸만 오라는 말에 금세 태도를 바꾸고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로 잡았던 엄마 생일날이 되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죠. 예약해둔 한정식집으로 갔더니 엄마랑 친구분들은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은 연신 립서비스를 하셨어요. 딸 자식 잘 둬서 이런 데서 생일밥도 먹는다고 부럽다시며 결혼에 속 썩이는 자식보다는 혼자 살더라도 부모 잘 챙기는 자식이 최고라고 말이죠. 잠시 뒤 남동생 내외가 조카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주문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올케가 생신 선물이라며 엄마한테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는 봉투 속 액수를 확인하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 역시 엄마한테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이런 데서 밥까지 사면서 또 무슨 돈 봉투까지 준비했냐고 하면서도 입은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시고는 표정이 확 굳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양육비 청구서? 그동안 엄마가 착복한 내 몫의 돌보미 비용을 적은 청구서야. 올케한테 한 달에 150만 원씩 3년 동안 받았다며? 올 초부터는 20만 원씩 올려서 매달 170만 원씩 받았고? 아, 많이도 받았네. 엄마, 어쩜 사람이 그래? 나한테는 10원짜리 한 장 안 주고 어떻게 그 돈을 혼자 먹을 생각을 했대? 아무리 내 엄마라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이면 당장 형사 고발감이야.
그래놓고는 매달 따박따박 나한테 용돈까지 받아갔어? 내가 지난 4년 동안 민우 돌보랴 일하랴 발 동동 구르며 산 거 몰라? 수면 부족에 육아 스트레스까지 쌓여서 심리 상담까지 받은 거 모르냐고. 그런데 그런 딸 팔아서 돈을 뜯어먹어? 내가 깜빡했던 거지 안 주려고 그런 건 아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 앉았다 일어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고 그래.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주면 될 거 아냐. 기집애가 치사하게. 너 그깟 일로 엄마 망신 주려고 이런 자리 마련한 거니? 그래서 내 친구들 죄다 불러낸 거야? 이거 아주 못된 년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욕먹이려고 이런 짓까지 해?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날 이때까지 널 키웠냐? 아이고 서러워서 정말.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다 이 나쁜 년아. 엄마는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딸한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더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미안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엄마, 쇼하지 마. 아빠 살아계셨으면 내가 민우 육아를 맡을 일도 없었어. 애초에 민우를 봐주기로 한 건 엄마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선물 받아서 일해줘야 한다는 둥 되도 않는 거짓말 한 거잖아. 나한테 민우 떠넘겨놓고 엄마 뭐하고 다녔어? 아줌마들이랑 모여서 화투치고 양육비 가르친 걸로 해외여행 다니고 아줌마들이랑 보톡스 맞으러 성형외과 돌아다녔잖아. 그래놓고 뭐? 나중에 제사밥 얻어먹으려면 조카 잘 키우라고? 그럼 엄마는 제사밥 먹기 싫어? 자식한테 이렇게나 사기치게? 딸한테 치부를 모조리 들킨 엄마는 창피한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창가로 고개를 돌린 채 한숨만 푹푹 쉬셨죠. 그러자 남동생이 한마디 하더군요. 누나,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생신이라고 불러놓곤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막말로 그깟 돈 엄마가 좀 쓰면 어때? 그리고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누나 죽으면 누나 제사 누가 지내겠어? 우리 민우가 지낼 거 아니야. 그럼 조카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누나가 보상받을 건데 뭘 그렇게 유세야 구질구질하게. 뭐? 구질구질? 그래, 너 말 잘했다. 툭하면 그놈의 제사 타령하는데 그 제사밥 내가 먹을 수 있긴 한 거니? 솔직히 나 민우가 내 제사 지낼 거라고 생각 안 해. 보고 배운 게 있어야 하지. 너 이날 이때까지 아빠 제사 때 밤이라도 한 톨 깎아 올린 적 있니? 툭하면 일 때문에 바쁘다고 늦고 심지어 제사 때 안 온 적도 부지기수야. 어디 그뿐이니? 제사상에 음식 놓는 자리도 모르고 술잔을 오른쪽으로 돌리는지 왼쪽으로 돌리는지도 몰라서 매번 나한테 떠넘기는 게. 그런 주제에 니깎게 뭔 재주를 민우한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치니? 엄마 죽고 나면 제사 한 번 안 지낼 놈이. 그러니까 네 아들 팔아서 제사밥 업자고 하는 사기 그만 좀 쳐. 나는 그딴 제사밥 먹을 생각 없으니까. 돌봄비 낸다고 지 누나를 종부리듯 하는 놈이 무슨? 솔직히 그동안 내 손에 네 돈 안 들어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돈 내가 받아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더럽고 치사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오늘 밥값 나눠내자고 할까봐 그깟 돈 몇 푼 아까워 노인네 생일을 뭐 그리 뻑적지근하게 차리냐고 소리치던 놈이 나보고 구질구질하다고? 누가 더 구질구질한데 이놈아. 치훈아, 너 정말 그렇게 말했어? 엄마 생일상 차리는 돈 아까워서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냐고. 어머,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에이씨, 몰라. 남동생은 인상을 팍 쓰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더 길게 말해봐야 자기한테 득될 일이 없다는 걸 안 거죠. 하여간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어쩜 돈 밝히는 것까지 똑 닮았나 몰라. 암튼 됐고 앞으로 네 아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도와달라고 주변에 매달리지 말고. 엄마, 거기 적힌 계좌 보이지? 그건 엄마가 떼먹은 돈 그리로 보내줘. 그동안 우리 민우랑 쌓은 정을 생각하면 그 돈은 안 받고 싶었지만 엄마랑 지훈이 그리고 옳게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꼭 받아야겠어. 그리고 나 오늘부터 당신들이랑 영 끊고 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 엄마가 죽어도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엄마 장례식장 갈 생각 없으니까. 오늘 밥값은 엄마가 내. 그동안 엄마가 해먹은 돈 이자로 통쳐줄 테니까. 전 한바탕 쏟아붓고는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은 채 살고 있고요. 엄마랑 남동생한테는 일말의 미련도 없지만 내 조카 민우만큼은
매일 매 순간 보고 싶고 그리워요. 집에 있던 민우 짐을 챙겨서 남동생네로 보내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택배로 조카 짐을 보내고는 한동안은 내 자식 딴 집에 보낸 것처럼 헛헛하고 눈에 밟혀서 혼났어요. 그래서 잊으려고 더욱 일에 몰두했어요. 이제 얼마 뒤면 제 이름을 건 그림책이 세상에 나와요. 나와 내 조카 민우가 함께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죠. 민우가 그 책을 보고 고모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려 준다면 좋겠지만 아마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 제 가슴속에 담아두어야겠죠. 언젠가 우연이라도 만나게 될 그날을 기약하면서요. 털어놓고 보니 마음이 좀 낫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